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몸을 낮추고 반성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반복적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저도 지도부 의원으로서 합니다. 어제 사건 직후에는 그 윤리심판위원회 이것을 오늘 개최해서 당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열리지가 않았네요. 윤리심판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이제 소집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걸 해서 아마 제명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총선에서 압승하고 딱 일주일 만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한껏 올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이것을 빨리 끊어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희정 전 지사랑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하나의 이미지화가 돼버리는 거죠. 정당에. 이런 능력이 없다. 뭐 지금 남인순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게끔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철저한 시도가 좀 요구된 상황이다. 아주 중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걸 총선 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사퇴 시점을 조율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이 선거 결과를 뭐 뒤집거나 그 영향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 사실 선거법 위반의 혐의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읍소를 했다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사퇴는 받아들이되 그러나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설득을 했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대신 그것을 공증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이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가려야 되겠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어쨌든 공직자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신분이고 그런데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어떤 점이든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또는 주기 위해서 이 시기를 조율했다. 이 점도 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또는 이것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무라인, 그러니까 부산시의 정무라인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좀 더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이겠죠. 선거법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이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비위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향으로 설득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과 관련돼서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정말 그 본인이나 혹은 또 이 부산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관련돼서 이 날짜를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뭐 이것도 지금 뭐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법과 위반 소지가 없는지는 아마 가려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종근 평론가 말씀 중에서도 이게 만약이라는 말이 많이 그 단어가 등장을 할 정도로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전제로 한 부분이고 일단 이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이 날짜를 조율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사퇴 시점에 대한 논란 관련해서는 관련한 당의 제안이 부산시의 제안이 없었다라고는 현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또 진행이 앞으로 되게 될 텐데 정치적으로는 좀 공세를 가하기는 굉장히 좋은
뭐 그렇죠.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부분, 저는 뭐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에 영향을 안 주려고 아마 날짜가 만약에 뭐 먼저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늦춰서 발표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찰이나 뭐 수사를 해보면 이제 드러날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그거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다, 아주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어제 사실 오거돈 시장이 사퇴 발표를 하기 몇 시간 전에 민주당에서 뭐가 있었냐면 디지털 성범죄 그 무슨 뭐 대책위원회 발표했죠. 예. 발족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몇 시간 이후에 그런 사건이 아하. 터질 것을 알면서 이것을 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예. 만약에 알고 했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그런 대책위원회를 이제 발족시킨 건 N번방 문제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끓고 있고, 사실은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당의 어떤 당 일원인,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이 그런 일을 이제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혹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그 뭔가 증거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해야만 뭔가 국민들도 설득력이 있지, 이런 초대형 거를 숨기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었다?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교수님께서 저도 교수님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증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유가 바로 어저께 오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왜 그럼 조율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오거돈 시장의 그 이 행위에 대해서 보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월 7일이라는 날짜만 이렇게 만약에 다시 돌아본다면 그날 벌어졌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는 N번방 얘기예요. N번방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과 비난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4월 7일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비상근무 중이에요. 그게 그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를 지금 지휘하던 시기. 네. 세 번째는 바로 수개월 전 성희롱 논란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고발을 했던 4개월, 한 6개월 정도 네.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일주일 전이에요.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엄청난 정말 자중자애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날에 바로 직접적으로 고의성이 있게 그 특정인을 불러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집무실에서 5분간의 장장 5분간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보면 피해자가 의무시하는 게 이거예요. 나하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다. 즉 발표 내용도 협의하기로 돼 있고 발표 날짜도 원래는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의도 지금 깨고 어저께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과 조율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당이 알았더라도 예. 그것을 조율하냐 안 조율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이 그 전에 알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지, 예. 어저께 어떤 행위나 4월 7일의 행위를 보면 오거돈 시장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발표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정황을 봤을 때 더 많은 사실 그 입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의 조율은 없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특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계속해서 몸을 낮추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지도부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건 이후에 어쨌든 부산시장 1년 뒤에 다시 뽑아야 됩니다.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그것이 뭐 언론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하거나 낙선한 정말 이름값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다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산시장이 사퇴 딱 하루 됐는데 네. 벌써 후보군을 이제 거론하는 이런 장면이, 그리고 이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사퇴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어차피 행정 공백은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제 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죠. 근데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여야에서 후보군들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는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아깝게 이제 낙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 쪽에서의 부산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러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분이 김혜영 이제 의원이죠. 네. 이번에 아깝게 또 낙선을 했는데 예. 조국 장관의 어떤 이 그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당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설득력 있게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40대 초반이고 세대 교체의 그런 의미도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 쪽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했는데 이제 아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관련된 주식도 이제 뭐 네. 많이 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일종의 이제 발언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사퇴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풍운동 비슷하게 이제 주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세 분이 다음 내년에 부산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면 부산 시민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왕 내년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1년이나 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안희정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 사건까지 있어서 자칫 이게 이미지화돼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하마평을 하는 것은 언론이지 그렇죠. 당에서 지금 뭐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당에서 지금 언론들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취재원이 당인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네.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년 4월에 치러질 지금 인물들에 대해서 뭐 흘려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 역풍을 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당 입장에만 놓고 봤을 때 내년 4월 7일은 정말 기사회생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후이자 아니면 거기서 마저 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선거만 치러지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오늘도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선인인데 지금 바로 뭐 압수수색에 들어왔죠. 당원 명부. 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개 15인 이내에 어떤 지금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어서 최소한 그 평균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한 5명에서 한 6, 7명까지는 국회의원 재보궐도 생기지 않느냐. 그럼 부산시장까지 하면 뭐 재보궐이긴 하지만 굉장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선거거든요. 사전 전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씩 뭐 그러니까 통합당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벽돌 하나씩 지금 쌓아가서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축제를 벌이든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럴 때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상의 재보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같은 것을 했을 때 공직자가 사퇴하는 경우에 재보궐을 뭐 후보를 안 낸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갖고 부정부패에 버금가느냐 아니면 부정부패보다는 낫느냐 이 논란을 지금부터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부산 양쪽 당 다 예. 부산시장의 어떤 하마평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해도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미래통합당 당내 상황으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결국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비대위 기한은 당헌상 당헌 96조 6항에 따라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자와 관련한 한시적 부칙 조항을 정국위원회에서 수정해 원래 당헌에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헌 당규 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 조금 전에 박가영 앵커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출범을 한다라는 결국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출범을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너무나 큰 통합당 입장에 시련이 있었죠. 여전히 그 시련이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에 대한 것은 또 미정인 상태에서 이른바 위험 요소와 좀 변수를 안고 출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고 돌아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이런 장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 인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이제 집권을 했었고 그런 거대 야당의 어떤 역할도 상당 기간 했던 통합당이 이렇게 외부 인사에게 특정 외부 인사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 다른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스스로가 뭔가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힘이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조건이 뭐 임기 같은 경우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대선까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멘트는 비대위가 할 일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이고 상당한 권한을 또 받는다는 것. 이게 이제 28일 날 취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을부터 지나가면서 내년 이제 올 겨울부터는 대선 국면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중심이 돼서 당이 어떻게 요동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텐데 여기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원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원내의 대표와의 새로 이제 5월 8일인가요? 언제 5월 8일은 아마 민주당 원내대표 비슷합니다. 5월 초에 연임되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원내대표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설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기에 대선 후보들이 부각이 될 때에는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사실상 원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워낙 장악력이 이제 좋으신 분이니까 아마 무게중심은 가져가실 텐데 그것들이 얼마만큼 원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뭐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내 반발이 좀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슈만 있으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언제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언제까지 그렇다면 숨죽이고 바라보느냐. 임명진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봤더니 처음에는 전부 다 숨죽이고 있다가 거의 다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다시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4번의 어떤 패배를 왜 패배를 했느냐 하면 계속 똑같은 그런 당을 포장만 바꿔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점점 산수 마스크 되고 점점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거의 죽어가는 어떤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그렇다면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초상집에 상주가 있고만 한데 지금 경황이 없어요. 손님들도 많고 이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야 사실은 탄생도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상조 회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손님 맞는 준비, 또 그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점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시점을 답을 하면 제대로 장례식이 끝난 시점, 그리고 탄생하는 시점에서 그만두실 거다. 그러니까 이 당을 제대로 관에 묻고 완전히 새로운 당,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층 말고 전혀 다른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장례식이 멈춰지는 순간이 아니냐. 그게 언제냐?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단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가을 넘기지 않을 거다. 찬바람 불기 전에는 장례식을 멈출 거다. 왜? 찬바람 불기 시작하기 전에는 바로 대선 주자들을 움직이고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 불임 정당이 아니라 가임 정당을 탄생시킬 거다. 바로 그러니까 대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까지는 그런 작업들,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외부에서 함소리 하는 분들, 또 내부에서 선수 갖고 괜히 손수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잠재우고 초선과 재선을 중심으로 한 당의 재편,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저는 가을까지는 계속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을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진해서 뭔가 물러날 그때는 것이다. 예. 그때는 완전히 당을 탈바꿈하는 상황이 되겠죠.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당을 재정비하는 기간이고 가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때는 대선 주자들의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늦어도 가을 이전 한 9월, 10월까지는 이 비대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8월 달로 원래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일단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건 이미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8월 말까지 하는 것은 일단 양보를 하되 예. 그러나 연말까지는 안 된다. 이게 재선 의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충해서 바라본다면 연말까지 계속돼서 뭐 4월 내년 뭐 이 재보궐까지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한 9월, 10월까지의 어떤 시한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발탁 이 논란 속에서 과거에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비대위 체제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 사례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 이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공천권 등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었을 때는 성공을 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공천권과는 무관한 소위 말하는 휘두를 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당을 끌어안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늘 9회 말 투아웃 아니면 9회 말에 등판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공천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아니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는 공천권까지 완전히 잡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천권은 어차피 어디도 없습니다. 4년 후에나 공천권이 있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잖아요. 그렇죠. 2022년. 그렇다면 저는 그 공천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선과 재선을 어떻게 잡느냐. 초선과 재선의 열망. 그러니까 초선과 재선을 지도부로 밀어주면서 사실 당을 재편하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초선과 재선이 연합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천권이 없더라도 3선 이상의 중진, 다선, 지역, 개파 이렇게 물들여지는 그런 이미지 있는 중진들을 제치고 초선과 재선 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당쇄신의 핵심은 지금 사실상 총선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사실 대선에서 누구를 이제 후보로 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힘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모셔온 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힘이 실려서 사실상 이 정당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상 뭔가 만들어 놓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기점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가을이다, 내년 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뭔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